할머니, 당장 일어나! 우리가 먼저 왔다고! 2023년 6월 6일 현충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75세 할머니가 아이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두 남자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요? 우리 기분 잡치게 한 게 잘못이지. 더 큰 체격의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 안 소파에서인지 아니면 산책길 벤치에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국립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신성한 곳입니다. 특히 현충일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유가족들이 찾아와 묵념을 드리는 날이죠.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경 추모 공간 한쪽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좋게 말할 때 자리 비켜주세요. 작은 체격의 남자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려 했지만 관절염 때문인지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할머니의 힘없는 신음소리가 주변에 울렸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험악한 분위기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던 거죠. 몇몇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직접 개입할 용기를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저씨들,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그때 중년 남성 한 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큰 체격의 남자가 번뜩 돌아서며 노려봤습니다. 뭐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그 살벌한 시선을 받은 중년 남성은 즉시 움츠러들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이 뭐예요? 자기 일이나 신경 쓰세요.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이제 할머니뿐만 아니라 용기를 낸 중년 남성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다른 시민들은 더욱 위축되어 시선을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겁에 질린 채로 말했어요. 제발 저 혼자서 조용히 있을게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을 거면 왜 우리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남자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여기가 당신들 자리가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두 남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큰 남자가 할머니에게 바짝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 자리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30대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마치 고양이처럼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걸음걸이였습니다. 두 남자는 아직 그 여성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를 괴롭히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안 일어날 거예요? 큰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듯 보였어요. 알겠어요. 일어날게요.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요? 빨리 하세요. 작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충원이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용히 다가오던 여성이 두 남자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처럼 소리 없고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바로 그때 뒤쪽에서 조용히 일어선 여성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나이는 35세였어요.
키는 165cm 정도의 평범한 체격이지만 어깨가 반듯하게 펴져 있고 걸음걸이에 묘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은 모습은 언뜻 보면 회사원이나 공무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달랐습니다. 목덜미가 곧게 서 있고 양어깨가 수평을 이루며 발소리 하나 없이 움직이는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이서연 그녀는 사실 대한민국 해군 특전사 소령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해난 구조전대 소속 현역 장교였어요. 겉보기로는 평범한 여성 같았지만 사실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서연이 군인의 길을 걷게 된 것은 2010년 22살 때였어요. 해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해군 특전사에 지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해군 특전사, 그것도 해난 구조전대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왜 굳이 힘든 길을 선택하려고 하니? 부모님과 교수님들이 걱정했지만 이서연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바다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군이 된 이유입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누구보다 확고했습니다. 해군 특전사 훈련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체력 단련, 파도가 거센 바다에서의 생존 훈련, 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강화 훈련까지. 같이 훈련받던 남성 동기들도 하나둘 포기하는 상황에서 이서연만은 끝까지 버텨냈어요. 특히 그녀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수중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몇 분도 버티기 힘든 깊은 바닷속에서 30분 이상 잠수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교관들도 이서연만큼 물과 친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어요. 졸업 성적은 당연히 전체 1등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성 동기들을 모두 제치고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말이에요. 그 후 이서연은 해난 구조전대에 배속되어 본격적인 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3년간의 군 생활 동안 이서연이 쌓은 경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동해, 서해, 남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해상 구조 작전에 참여했고 태풍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 현장에서도 항상 최전선에 섰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소말리아 해역 해적 소탕 작전에 여성 최초로 참가하기도 했어요. 그때 해적들에게 납치된 우리나라 상선의 선원들을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깊은 밤바다에서 혼자 해적선에 침투해 인질들을 모두 무사히 구해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서연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2018년에 일어난 부산 앞바다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도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날 이서연이 보여준 능력은 동료들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연 소령님은 정말 바다의 여신 같으셨어요. 당시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후배 장교의 말이었어요. 헬기에서 거친 바다로 뛰어내리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 숨이 멎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인질들을 모두 안전하게 구출해서 올라오시는 걸 보고는 정말 감동했어요. 그런 이서연에게도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바로 매년 현충일마다 국립현충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순직한 동료들 그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영령들에게 묵념을 드리는 것이 그녀만의 의식이었거든요. 전사자분들께 안전한 바다를 약속드리고 싶어요. 이서연이 평소에 하던 말이었어요. 화려한 수식어나 거창한 표현 대신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소박하지만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날도 이서연은 평소처럼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정장을 입고 흰 국화 한 송이를 준비해서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온 것이라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경건했어요. 그런데 현충원에 도착해서 조용히 앉아 묵념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서연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선을 앞쪽으로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두 명의 건장한 남자와 한 분의 연로한 할머니였습니다.
13년간의 군 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관찰력으로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채 3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2명의 성인 남성이 이른 대로 보이는 여성 한 분을 위협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할머니는 매우 위축되어 있고 남성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즉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3년간의 특전사 경험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적절한 타이밍의 중요성이었거든요. 너무 일찍 개입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너무 늦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두 남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남자는 주도적이고 공격적이다. 작은 남자는 따라가는 타입이지만 더 예측하기 어렵다. 둘 다 오른손잡이이고 큰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이 있다. 작은 남자는 계속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한다.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한 이서연은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용기를 낸 중년 남성이 두 남자에게 항의했다가 도리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겠군.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갑작스럽게 뛰어들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화장실에 가거나 자리를 옮기려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주변 사람들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군 특전사 출신답게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먼저 상황을 진정시키고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신 다음 두 남자와 대화를 시도해보자. 만약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이서연의 눈빛이 잠깐 차가워졌지만 곧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남자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발소리 하나 나지 않는 완벽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부드럽고 조용했어요. 과연 이서연 소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할머니,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큰 체격의 남자가 할머니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아이고 제발 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격의 남자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나? 귀가 어두우신가? 조롱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나이가 많아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남자의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당해 있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는 듯 했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좀 조용히 하시면 안 될까요? 아까 용기를 냈던 중년 남성이 다시 한번 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큰 남자가 번뜩 돌아서며 그를 노려봤습니다. 아저씨 경고했잖아요. 자기 일이나 신경 쓰라고. 큰 남자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한 번 더 끼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중년 남성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위축되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아요. 괜히 끼어들어서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작은 남자가 덧붙였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는 완전히 절망한 듯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일어날게요. 그런데 정말 무릎이 아파서 조금만 시간을. 시간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려줄 줄 알아요? 큰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두 남자 뒤에서 들려왔어요. 이서연이 마침내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두 남자가 고개를 돌려 이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키 165cm의 평범한 체격, 단정한 옷차림의 3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큰 남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뭐예요, 아줌마? 당신도 끼어들려고요? 아줌마라고 하셨나요?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예민한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아줌마요. 왜 틀렸나요? 작은 남자가 건방지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요?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알아요? 두 남자는 이서연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이서연은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할머니에게 말할 때는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할머니는 이서연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서연이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남자를 향해 돌아섰어요. 두 분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긴 어디예요? 그냥 공원 아닌가요? 큰 남자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공원이라고 하셨나요? 이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국립현충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이서연이라는 여성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바다 밑에서 파도가 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현충원이면 어때요? 작은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못 올 이유라도 있어요? 여기도 공공장소잖아요. 그의 말에는 여전히 건방진 태도가 담겨 있었어요. 이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3년간의 군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 중 하나가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연세 드신 분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괴롭혀요? 우리가 언제 괴롭혔다고요? 큰 남자가 오히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냥 자리 좀 바꿔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한 것뿐인데? 뻔뻔한 말이었어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서연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성이 한 걸음 다가선 것뿐이었지만 왠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마치 조용한 바다에 상어가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하신 거라고요? 이서연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였습니다. 제가 들기로는 위협과 협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에 두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작은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알아요?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녀의 대답이 의외였는지 두 남자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할머니께서 조용히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와서 자리를 비우라고 하신 것부터 말이에요. 그게... 큰 남자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쨌든 우리가 먼저 예약한 자리라고요. 예약이요? 이서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충원에 자리 예약이라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와서 추모할 수 있는 곳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서연의 말에 동의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두 남자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우리 자리예요. 작은 남자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끼어들 일도 아니고요. 이서연은 잠시 말없이 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13년간 바다에서 생사를 오가며 단련된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리 문제로 다투는 게 아니야.
뭔가 다른 속셈 있어. 두 분이 여기 오신 진짜 이유가 뭔가요? 이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두 남자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순간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이유죠?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큰 남자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이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경이라. 이서연이 현충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구경할 곳으로 보이세요? 여기는 추모하는 곳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신성한 공간이고요. 할머니가 이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가씨. 이곳은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오는 곳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이서연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떤 분을 추모하러 오신 건가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군인이었는데 10년 전에 순직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서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인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아들을 그리워하며 온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이서연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제하고 있었어요. 군인이셨군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떤 군에서 복무하셨나요? 해군이었어요. 바다에서 사고가 났는데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같은 해군 출신으로서 그리고 같은 군인으로서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 남자에 대한 분노도 더욱 커졌습니다. 두 분. 이서연이 두 남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확실히 섞여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할머니께 사과하시면 좋겠어요. 사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큰 남자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과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이서연이라는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할머니께서 많이 놀라셨잖아요. 이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추모의 공간이에요. 이런 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죠. 작은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꼰대 같은 소리 하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난리예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분노의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이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분위기가 달랐어요. 마치 잔잔한 바다에서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력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러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두 남자는 이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이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이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사과는 무슨? 큰 남자가 말하려던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과연 이 긴장된 상황이 어떻게 풀릴까요?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차 2대가 현충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급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명의 경찰관이 왔는데 맨 앞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경위가, 그 뒤로는 20대 후반의 순경 3명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기 경찰 온다. 작은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큰 남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말다툼한 것뿐이잖아. 이서연은 경찰관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13년간의 군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위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둘러봤어요. 할머니, 이서연 그리고 두 남자를 차례로 쳐다본 뒤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남자가 갑자기 경찰관을 향해 손을 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경찰관님, 저기 저 여자가 우리를 위협했어요. 신고할 게 있다면 저 여자를 신고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작은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를 협박했다고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런 뻔뻔한. 어떻게 저럴 수가. 하지만 경찰관들은 일단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경위가 이서연을 쳐다봤어요. 실례하지만 신분증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었거든요. 이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일반 신분증이 아니었어요. 군인 신분증이었습니다. 경위가 신분증을 받아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서연. 해군 소령. 경위가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이서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혹시 해군 특전사 소속이세요? 네, 해난 구조전 때 소속입니다. 이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경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순경들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두 남자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찰관님, 저 여자가 군인이라고 해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한 건 사실이라고요. 큰 남자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때 경위가 이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2018년 부산 앞바다에서 말을 망설이자 이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서연의 간단한 대답에 경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순경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분이 그때 그분이야. 부산 해상 테러 사건 때 영웅이시라고. 순경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때 혼자서 테러범들을 제압하신? 네, 바로 이분입니다. 경위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시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테러 사건이요?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란 것은 두 남자였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여성이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 군인, 그것도 유명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경위가 두 남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을 위협했다고요? 해군 특전사 소령님이?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큰 남자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아가씨는 저를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 두 사람이 저한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희도 다 봤어요. 처음에는 저 두 남자가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이 여성분은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나선 거라고요. 두 남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어요. 작은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잠깐만요. 경위가 손을 들어 모든 사람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서연에게 물었어요. 소령님,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서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모를 위해 현충원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 두 분이 할머니께 자리를 비우라고 하면서 위협적인 언행을 하시길래 개입한 거예요. 위협적인 언행이라고요? 경위가 자세한 내용을 물었어요. 할머니께서 무릎이 아파서 쉽게 일어나시지 못하는데도 계속 재촉하고 큰 소리를 내며 협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재를 시도한 거였습니다. 경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두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할머니를 괴롭힌 거네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순경 중 한 명이 갑자기 이서연을 알아보며 말했어요. 소령님, 저 기억하세요?
2년 전 울산 해안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때 이서연이 그 순경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아, 김순경님이시군요. 그때 많이 도와주셨던. 네, 맞아요. 그때 소령님 덕분에 실종자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여성이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해온 영웅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경위가 김순경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태풍 때문에 바다에서 실종된 어부분이 계셨는데 이틀 동안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령님이 직접 헬기 타고 나가셔서 바위섬에서 구조해 내셨거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할머니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이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시구나. 우리 아들도 이런 분 같은 군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서연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해군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 아들은 해난 구조대에 있었어요. 바다에서 사고 난 사람들 구하는 일을 했는데 이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난 구조대요? 혹시 어느 부대셨는지? 제3함대 소속이었어요. 이름은 박민수라고 하는데. 박민수 하사. 이서연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10년 전 태풍나리 때 실종자 구조 작전 중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맞아요. 그때 큰 파도에 이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 작전에 참여했었어요. 박민수 하사님,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민간인을 구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아시는구나. 네, 박민수 하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셨어요. 이서연의 목소리도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많은 민간인들이 구조될 수 있었어요. 진짜 영웅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감동적인 만남이 현충원에서 이루어지다니. 그런데 이 순간 두 남자들의 표정이 또다시 변했습니다. 큰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큰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도 가족을 그리워하러 온 거였어요. 뭐라고요? 경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작은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때 전사하셨어요. 그리고 형은 연평해전에서.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도 사실은 가족을 잃은 유족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도 가족을 그리워하러 온 거였구나? 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화만 났어요. 왜 우리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 싶어서. 이서연이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무례한 행동 뒤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될 수 있을까요? 두 남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본 순경이 궁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령님, 아까 경위님이 말씀하신 부산 해상 테러 사건이 정확히 어떤 일이었나요? 저는 그때 신참이라 잘 몰라서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관심을 보이며 이서연을 쳐다봤어요. 경위가 이서연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물론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고요. 이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됐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서연이 깊이 숨을 들이쉬며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15일이었어요.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 희망호에 테러범들이 침입했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여객선에는 35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테러범들이 폭발물을 가지고 배를 장악한 거예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구나. 경위가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그때 상황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테러범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으니까요. 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해경이나 해군이 바로 출동했겠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문제는 테러범들이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배 전체가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작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서연의 눈빛이 잠깐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해경과 해군이 함께 포위 작전을 펼쳤어요. 하지만 8시간 동안 협상이 계속 결렬됐죠. 테러범들은 정치적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큰 남자가 상상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8시간이나요? 그럼 승객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제가 우연히 그 근처 해역에서 다른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이서연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 저희 부대에도 지원 요청이 왔죠.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경위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심각했나요? 테러범이 총 5명이었는데 그들이 승객들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의 중앙홀에 폭발물을 설치해놨죠.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정말 위험했겠네. 네, 특히 문제는 승객 중에 심장병 환자와 임산부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죠. 그때 현장 지휘관이 저에게 특수 임무를 제안했어요. 순경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임무였나요? 수중 침투를 통한 단독 구출 작전이었어요. 이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했거든요. 헬기나 함정으로 접근하면 테러범들이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으니까요. 경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중 침투요? 혼자서요? 네, 밤바다에서 약 2km를 헤엄쳐서 배에 접근하는 거였어요. 이서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2km를 밤바다에서 헤엄쳐요? 작은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그것도 완전 장비를 착용하고요. 잠수복, 호흡기, 그리고 작전에 필요한 장비들까지 모두 메고 말이에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아들도 수영은 잘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박민수 하사님도 정말 뛰어나셨어요. 이서연이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수중 침투의 기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배운 기술이 이 작전에서 정말 도움이 됐어요. 경위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서 수중 침투를 하신 거예요? 네, 밤 11시에 출발했어요. 파도가 높아서 정말 힘들었죠. 이서연이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배 안에 있는 350여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큰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서우시지 않았나요? 무서웠죠. 정말 무서웠어요. 이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책임감이었어요. 제가 실패하면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순경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배에 올라가셨어요? 새벽 1시쯤 배 밑바닥에 도착했어요. 이서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테러범들은 갑판과 선실만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배 밑쪽은 예상하지 못했죠.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화물실 쪽에 비상 해치가 있었어요. 거기를 통해서 조용히 침투했죠. 경위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이서연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테러범들의 위치, 승객들의 상태, 폭발물의 정확한 위치까지 모든 걸 확인했죠. 작은 남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혼자서 다 파악하셨어요? 약 2시간 동안 배 안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은 교대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순경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그럼 들키지 않으셨나요? 한 번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테러범 중 한 명이 갑자기 화물실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큰 남자가 조마조마하게 물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그때 마침 파도가 크게 쳐서 배가 흔들렸거든요. 그 틈에 숨을 곳을 찾을 수 있었죠. 이서연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위험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테러범들을 제압하셨어요? 새벽 3시쯤 드디어 행동에 나섰어요. 이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폭발물을 해체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군대에서 폭발물 처리 훈련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 경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폭발물까지 직접 해체하셨다고요? 기본적인 것만요. 완전히 해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즉시 폭발하지는 않도록 만들었어요. 이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러범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죠. 순경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압하셨어요? 가장 외곽에서 감시하던 테러범부터 시작했어요. 이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소음을 내지 않고 조용히 기절시키는 게 포인트였죠. 한 명이라도 소리를 지르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작은 남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네요. 5명의 테러범을 모두 제압하는데 약 40분이 걸렸어요. 이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 사람이 리더 격이었거든요. 항상 폭발물 근처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정면 대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죠. 상대방도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폭발물도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경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사히 제압하신 게 기적이네요.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서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박민수 하사님이 가르쳐 주신 격투 기술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것도 가르쳐 줬구나. 네, 하사님은 정말 뛰어난 군인이셨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도 그 작전을 성공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순경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모두 무사했나요? 다행히 모든 승객이 무사히 구조됐어요. 이서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심장 발작을 일으킨 분이 계셨어요. 노인분이었는데 너무 놀라서. 큰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요.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약 10분 동안 계속했죠.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경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심폐소생술까지요? 정말 만능이시네요. 군인이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해.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나중에 편지도 보내주셨어요. 이서연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써주신 감사 편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때 작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혹시 그때 구조받은 사람 중에 저희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서연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그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셨거든요. 친구분들과 여행을.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인연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그 배에. 작은 남자가 말을 계속하려던 순간 멀리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충원 입구 쪽에서 5명의 남자들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에 서 있는 남자는 키가 190cm의 어깨가 떡 벌어진 거구였습니다. 그의 뒤로 따라오는 4명도 모두 험상궂은 얼굴들이었어요. 아까 할머니를 괴롭혔던 큰 남자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형님이 왜 여기에? 그가 중얼거리는 것을 본 경위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사람들을 아세요? 큰 남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형님들이에요. 작은 남자도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거구 남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민아, 상철아, 너희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화가 섞여 있었어요. 뒤따라오는 4명의 남자들도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형님,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정민이라고 불린 큰 남자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설명은 나중에 해. 일단 여기서 나가자. 그의 시선이 경찰관들에게 향했습니다. 경찰까지 와 있네. 뭔 일을 저질렀길래? 경위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실례하지만 여러분은 누구시죠? 거구가 경위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 친구들의 형님들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길래 찾아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예의는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이서연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거구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아가씨는 누구시고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거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리라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리를 해요? 상철이라고 불린 작은 남자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 해결됐어요. 거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실수? 어떤 실수? 정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께 실례를 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다 풀렸으니까. 하지만 거구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할머니께 실례를 했다고. 뭘 어떻게 했길래?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거구가 이서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아가씨가 해결했다고요? 어떻게? 이서연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대화로 해결했어요. 서로 이해하게 됐고요. 이해요? 거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할머니께 실례했는데 이해로 끝나요? 그의 뒤에 있던 남자 중 하나가 거들었어요. 형님 말이 맞아요. 제대로 사과해야지.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위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일단 모두 진정하시고. 경찰관님은 빠지세요. 거구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해결할 문제예요. 순경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황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서연이 거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두 분과 어떤 관계세요? 거구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형제 같은 사이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그런 사이죠.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은 형님들이시네요. 물론이죠. 거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동생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거구를 자세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당신, 혹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구가 이상하다는 듯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저는 강태산이라고 해요. 왜 그러시는데? 거구가 대답하다가 멈췄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놀라 있었거든요. 강태산? 할머니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10년 전에 태풍나리 때에 이서연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태산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할머니께서 그때를 맞아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구한 사람 중에 강태산이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배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진 강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민수 하사님의 어머니세요? 강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아들이 박민수예요. 그 순간 강태산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뒤에 있던 동료들이 급하게 부축했어요. 이서연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럼 강태산 씨도 그때? 네, 저도 그 작전에 있었어요.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 하사님이 저를 구하려다가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강태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구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강태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살아남았는데 하사님은? 아니에요. 할머니가 강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게 우리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거예요. 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사님께서 마지막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실 테니까 꼭 살아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경희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인연이네요. 이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 하사님께서 우리를 모두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강태산이 할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때 강태산 뒤에 있던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이 할머니가. 그래, 은인의 어머니시다. 강태산이 동료들에게 설명했어요. 모든 동료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정민과 상철도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형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이서연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모든 분들이 박민수 하사님과 인연이 있으시네요. 강태산이 이서연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어떻게 하사님을 아세요? 저도 그 작전에 참여했었어요. 해군 특전사 이서연 소령입니다. 강태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령님이세요? 그럼 혹시 그때 저를 구조해 주신? 네, 맞아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에 빠진 당신을 박민수 하사님과 함께 구조했었죠. 강태산이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소령님도 저의 은인이시네요? 은인이라니요. 이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박민수 하사님이 대부분 하셨으니까. 하지만 강태산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소령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그의 동료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경희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네요. 하지만 강태산이 정민과 상철을 엄하게 쳐다봤어요. 너희들 은인의 어머니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두 사람이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하사님의 어머니신 줄. 강태산이 한숨을 쉬었어요. 몰랐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을 괴롭혀도 되는 거냐? 죄송해요, 형님. 과연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강태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민아, 상철아.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정민과 상철이 완전히 위축된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강태산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그게 끝이야? 강태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인의 어머니께 그런 짓을 하고 잘못했다고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그의 뒤에 있던 동료들도 정민과 상철을 쏘아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들아, 너무 화내지 마라. 이미 다 해결됐잖니.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강태산이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놈들이 할머니께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모르세요. 그가 정민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 지금 당장 할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해.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 사람들이 다 보는데. 사람들이 봐서 어때? 강태산이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할머니께 한 짓을 생각해봐. 무릎 꿇는 게 뭐가 부끄러워? 상철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렸잖아요. 진심? 강태산이 비웃었습니다. 진심이라는 게 그런 거야? 주변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경위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모두 진정하시고. 하지만 강태산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저희 가족 문제예요. 경찰관님은 빠져주세요. 순경들이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서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태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어요. 강태산이 이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소령님, 이건 저희 내부 일이니까. 알아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현충원이에요. 강태산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박민수 하사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에요. 이서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사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강태산이 할 말을 잃었어요. 이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동생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가씨 말이 맞아. 우리 아들도 평화를 원했을 거야. 강태산이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소령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흥분했어요. 그가 정민과 상철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한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이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일단 모두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서로 소리치는 것보다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게 좋겠어요. 경희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근처 벤치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태산 씨, 먼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소령님. 정민 씨와 상철 씨와는 어떤 관계세요? 정확히 말이에요. 강태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희는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강태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와 상철이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처럼 돌봐준 거예요.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서연이 정민과 상철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어려서부터 힘든 일이 많으셨겠네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형은 군대에서 사고로.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강태산이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무시할 수 있어? 정민과 상철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는 때로는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싶어져요. 그런 마음 이해해요. 상철이 고개를 들어 이서연을 쳐다봤어요. 정말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령님도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신병 때 선배를 잃은 적이 있어요. 훈련 중 사고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 정말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좋은 사람만 먼저 가는지.
강태산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아파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분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이서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저희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 화가 났어요. 상철도 덧붙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할머니가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얘들아, 할머니도 이해한다. 나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 정민과 상철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도요? 그럼. 왜 우리 아들만 그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밤새 울기도 했지.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아들이 구한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아들이 헛되이 죽은 게 아니구나 싶어서. 강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이서연이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서로에게 나누면 조금씩 아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희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강태산이 정민과 상철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정말로 할머니께 제대로 사과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정민과 상철이 할머니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할머니가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그때 이서연이 제안했습니다. 모두 같이 박민수 하사님께 묵념을 드리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둘러섰습니다. 할머니, 이서연, 강태산과 그의 동료들, 정민과 상철, 그리고 경찰관들까지 모두가 마음을 모아 1분간 묵념을 드렸어요. 묵념이 끝나고 나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걸. 과연 이 특별한 만남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까요? 묵념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강태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산아, 혹시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강태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그 이야기는 괜찮아. 듣고 싶어. 아들의 마지막 말을 엄마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니. 강태산이 깊이 숨을 쉬고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파도가 정말 높았어요. 제가 배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졌는데 구명조끼가 찢어져서 계속 가라앉고 있었거든요. 이서연도 그때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시야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하사님이 저를 발견하고는 바로 뛰어드셨어요.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포기하지 마. 꼭 살아야 해. 라고 소리치시면서 저를 구명보트 쪽으로 밀어내 주셨죠.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들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다운 말이야. 강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큰 파도가 왔어요. 하사님이 저를 구명보트에 올려놓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서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그때 박민수 하사님이 파도에 휩쓸리셨어요. 저희가 급히 구조하려 했지만 그녀도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에 하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강태산이 할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잘 살고 있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강태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내가 지키려던 사람들을 대신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강태산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을. 이서연이 할머니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때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희도 하사님과 인연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민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강태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박민수 하사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정민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저희 아버지와 박민수 하사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뭐라고?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네. 그런데 언제 찍은 사진이야? 상철이 설명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돌아와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만나셨대요. 박민수 하사님이 교관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서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박민수 하사님이 여러분 아버지의 교관이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박민수라는 교관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만약 그분을 만나면 꼭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할머니가 두 손으로 사진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들 아버지도 우리 아들이 아는 분이셨구나. 강태산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인연이네요. 경희도 옆에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우연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상철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박민수 교관님이 항상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대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늘 하던 말이야. 이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하사님한테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정민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은인의 아들을 가르쳐 주신 분의 어머니께 그런 짓을. 상철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거네요. 할머니가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아버지도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야. 전쟁에서 돌아와서 적응하기 어려웠을 텐데 우리 아들이 도와드렸구나. 강태산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그때 이서연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민이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김대호예요. 상철이 덧붙였어요. 제 아버지는 이재훈이에요. 이서연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김대호, 이재훈.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서연이 흥겁하게 말했어요. 제가 해군 사관학교에 있을 때 역사 자료를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 명단을 봤는데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김대호, 이재훈 두 분 모두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정민과 상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공훈장이요? 네, 맞아요. 이서연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베트남에서 동료들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말 용감한 분들이셨어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런 훌륭한 분들이셨구나. 강태산이 정민과 상철을 다시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영웅의 아들들이었던 거구나. 정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우셨던 거네요. 상철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서연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버지들의 훌륭한 정신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아버지들께 부끄럽지 않게 살면 돼. 경희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연들이네요. 그때 강태산이 갑자기 뭔가 기억난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할머니,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가 궁금해했어요. 하사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께 이것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강태산이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 아들 목걸이네. 그것은 할머니가 박민수에게 준 작은 부적 목걸이였어요. 하사님이 마지막에 이걸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주신 부적 덕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할머니가 목걸이를 받아들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까지 이걸 간직하고 있었구나. 이서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박민수 하사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까요? 할머니가 부적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할머니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강태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사님께서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또 뭔가 있었니? 하사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살아남으면 꼭 어머니를 찾아뵙고 아들 역할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강태산의 고백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말을. 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찾아뵙지 못했어요. 강태산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강태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아이야.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때 이서연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박민수 하사님다운 마지막 부탁이네요. 경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고백할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민을 쳐다봤어요. 사실 저희가 여기 온 진짜 이유는 상철이 대신 말했어요. 저희도 가족을 그리워하러 온 거였어요. 이미 들었잖아. 강태산이 말했지만 정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님. 더 있어요. 정민이 깊이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머니를 보고 화가 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뭔데? 할머니께서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상철의 솔직한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행복해 보였다고? 네. 할머니께서 조용히 앉아서 평안한 표정으로 계시는 걸 보니까 저희는 왜 그런 평안을 느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서연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런 마음이셨구나.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도 이해한다. 나도 처음에는 전혀 평안하지 못했거든. 강태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아들 떠나보내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할머니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울고 누구를 봐도 원망스럽고 특히 멀쩡한 젊은이들을 보면 화가 났지. 정민과 상철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당연하지. 왜 우리 아들만 그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어.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처럼 평안해지셨어요? 이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 하지만 진짜 큰 도움이 된 건 할머니가 강태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였어. 아들이 헛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강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위로받으셨다니. 그래, 너 덕분이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들이 구한 사람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큰 힘이 됐거든.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런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상철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해. 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끼리만 있으니까 계속 아픈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이서연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모두 함께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서연을 쳐다봤어요. 함께요? 네, 우리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픔을 혼자 견디지 말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해주면 어떨까요? 강태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도 손을 쳤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우연이 아닐 거야. 경희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정민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할머니도 저희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는데 혼자서 잘 견뎌내셨구나. 상철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할머니를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도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으셨어요? 정민이 궁금해했어요. 내가 너무 혼자만 아파했구나 싶어서. 너희들 같은 아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말이야. 이서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 모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해요. 강태산도 동의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우리 모두가 박민수 하사님의 가족이니까.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 김에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강태산이 제안했어요. 민수가족은 어떨까요? 정민이 다른 의견을 냈어요. 아니면 현충가족은요? 상철이 덧붙였어요. 바다가족도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내며 즐거워했어요.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은 어떨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함께하는 가족? 좋다. 강태산도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정민과 상철도 동의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는 의미니까 완벽해요. 경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기 좋네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순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 된 거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서연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도 가져요. 매달 한 번씩 여기서 만나서 함께 묵념도 드리고 서로 안부도 묻고. 강태산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고요. 정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만 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상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정말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주는 걸. 이서연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박민수 하사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과연 이 새로운 가족이 앞으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까요? 해가 서서히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충원 곳곳에 노을빛이 은은하게 스며들면서 마치 따뜻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정말 빨리 지나갔어. 이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즐거운 시간은 항상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강태산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헤어지는 게 아니야. 잠깐 떨어져 있는 거지.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정민과 상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어요. 이서연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다시 만날지 정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다음 주 일요일은 어떨까요? 강태산이 제안하자 할머니가 손을 쳤어요. 좋다.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여기서 만나자.
그런데 할머니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상철도 덧붙였어요. 장복이나 집안일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얘들아. 정말 고마워. 강태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박민수 하사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제가 정말 아들처럼 모실게요. 할머니가 강태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 넌 내 진짜 아들이야. 그 말에 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서연도 말했어요. 저도 휴가 때마다 찾아뵐게요. 그리고 해군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알려드릴게요.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후배들 소식도 들을 수 있겠네? 네, 물론이에요. 경희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 탄생했네요. 저희도 가끔 안부 확인하러 들를게요. 순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따뜻한 일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첫 가족 모임은 뭘 하면 좋을까? 강태산이 제안했어요. 할머니 댁에서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좋지.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 밥 해주는 거네. 정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할게요. 상철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할머니는 편히 계시고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이서연도 동참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자식들이 생기다니.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강태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하사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어요. 이서연이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리고 아픔을 혼자 견디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게 훨씬 낫다는 것도 알았어요. 상철이 덧붙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얘들이 참 철이 들었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강태산이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민수 하사님께서 우리를 모두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해요. 이서연도 동의했어요. 정말 그래요. 하사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근무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요. 할머니가 경찰관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희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경찰관들이 떠나고 나자 분위기가 더욱 친밀해졌어요.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하나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견디지 말고 꼭 가족들에게 말해.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해야 해.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네, 약속할게요. 이서연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묵념을 드릴까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정말 가족이 된 마음으로 묵념을 드렸습니다. 박민수 하사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된 기쁨을 나누는 묵념이었어요. 묵념이 끝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아, 고마워. 할머니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보내줘서. 강태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사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정민과 상철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도 아버지들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어요. 이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민수 하사님, 앞으로 저희가 하사님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현충원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서로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네,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강태산이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고 정민과 상철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이서연은 마지막으로 박민수 하사님의 무덤에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떠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아침에 현충원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아픔 대신 사랑과 희망이 자리 잡았거든요.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만난 기쁨과 함께 말이에요. 할머니는 박민수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이제 외롭지 않아. 내가 보내준 가족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운명이 되고 작은 갈등이 큰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용서하는 따뜻함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서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이고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박민수 하사님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서로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가시기 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